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네, 암 무릎 통증 관련해 가지고 이동원 교수님 모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스포츠의학센터에서 무릎 관절 중에서도 주로 스포츠 손상 이쪽을 진료를 보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학회에서는 대한스포츠의학회 편집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도 다양한 건강 정보들, 무릎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검색을 그냥 제 이름 치거나 무릎 살리기 이런 거 치면은 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참석한 저기 뒤에 조승익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조승익 실장님하고 이제 의학 채널 비욘디라고 홍해걸 의학 박사가 만든 의학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가끔 나가서 조승익 실장하고 뭐 앞무릎 통증이나 다른 무릎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도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비욘디 유튜브 비욘디 치면 다 올라와 있어갖고 검색해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방송에서도 앞무릎 통증을 한번 다루긴 했었거든요. 오늘 주제를 잡은 거는 앞무릎 통증인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원인 모르게 앞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원인을 딱 하나를 찾기가 힘든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흔하면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치료도 구체적으로 딱 뭐라고 제시하기도 힘든 그런 앞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것들은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 봤는데 거기서는 구조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증상은 6개월 이상 정도 되고, 평상시에 일상생활 할 때 앞무릎에서 뭔가 뚝뚝 걸리는 느낌, 소리가 난다고 하고, 가끔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기도 하고, 계단 내려갈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지다고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만성 통증으로 가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소하는 증상들이 특히 젊은 여성분들, 만성적으로 앞무릎 통증 가지신 분들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전통적인 증상, 전형적인 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과를 해서 그냥 여성분이니까 근력이 없고 운동을 좀 안 하던 걸 해서 앞무릎 통증이 생겼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것들이 장기화 되면서 약을 더 써야 되는 만성 통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코 양성 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원인은 굉장히 많고 딱 하나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다양한데 이런 원인들을 찾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 앞무릎 통증의 원인들로는 연골연화증이라고 앞무릎 뚜껑뼈 쪽에 연골이 이렇게 너플너플 달아서 생기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앞무릎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여기 앞무릎 관절이 슬개대퇴 관절인데 거기에 통증이 발생했는데 증후군이란 거는 딱 하나의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때 붙이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무릎 통증이 왔다고 할 때 앞무릎 통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무릎 통증이는 그냥 증상을 말하는 거지 이게 병명은 아니고요. 연골연화증도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너덜너덜 거리는 상태이지 이것도 진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때,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진단명으로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 되는 것이죠. 앞무릎 통증에 대한 해부를 간단하게 보면 슬개 대퇴 관절에 이런 뚜껑뼈 쪽에 연골, 대퇴 활차부라고 해서 대퇴골, 슬개골이랑 접하는 면에 관절 연골이 이루고 있고, 그 주변에는 이런 팻패드, 지방 조직도 있고, 위아래로는 이제 슬개골 자체가 근육이랑 힘줄에 둘러싸인 어찌 보면 하나의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대퇴건도 있고 아래쪽으로 슬개건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주변의 근육 조직들도 있고 무릎 안에 지방 조직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앞무릎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팻패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에 자극이 많이 되고 하면 염증이 생기는데, 이런 팻패드에는 예민한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측 추벽이라고 슬개 대퇴 관절의 추벽이라는 건 두툼한 띠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주로 안쪽에 생겨요. 이런 내측 추벽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심하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서 통증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관절염으로 가서 연골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뼈까지 이제 드러나거나 할 때는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절 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앞무릎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방 팻패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방 조직에는 신경하고 혈관이 예민하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런데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무릎을 굽혔다 펼 때, 특히 폈을 때 여기 지방 조직이 슬개 대퇴 관절 안으로 끼어 들어가면서 통증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약 먹고 좀 쉬고 아니면 주사 치료하면 1, 2주 안에는 금방 가라앉아요. 오래 가는 경우는 드물고, 내측 추벽 증후군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에 두꺼운 띠 같은 추벽이 자라는 건데 선천적으로 이게 없어져야 될 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반복적인 외상이나 이런 걸로 자극이 돼서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두꺼워진 것 띠 때문에 연골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서 연골이 상할 수도 있고 통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이제 또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측 추벽 증후군이라고 진단명을 붙입니다. 요즘 시사적으로도 문제가 됐었죠. 추미애 장관 그 아드님 뉴스에 보니까 내측 추벽 증후군으로 이 절제술을 하고 했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서가 나왔었고, 이상화 선수의 같은 경우는 추벽 증후군도 심하게 있었지만 이분은 추벽 증후군뿐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추벽 증후군에서 계속 스케이팅 할 때 과하게 굽히는 동작에서 체중하고 힘이 엄청 실리다 보니까 이 추벽이 계속 짓누르면서 연골을 심하게 다 손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추벽 증후군 자체 문제보다는 추벽 증후군 때문에 나타난 슬개 대퇴 관절의 연골 손상, 광범위한 연골 손상이 더 문제의 요인이었던 거고, 그래서 관절염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연골이 다르면서 관절 간격도 좁아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청소년기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슬개 대퇴 관절 대퇴 활차부에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해서 너무 운동을 무리하게 시키다 보면 연골 밑에 뼈, 연골 하골이라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과하게 축적이 되다 보면 연골 밑에 받쳐주는 뼈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뼈가 죽다 보면 연골에 영양 공급을 못 해주고 연골을 받쳐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골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장기 끝난 성인에서는 거의 드물게 발생해요.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주로 청소년기 때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뼈랑 이런 것들이 다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생기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구조상의 문제 없이도 계속 앞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이럴 때는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다, 진단하기도 어렵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기능적인 문제로 가보면, 슬개 대퇴 관절에서 슬개골의 움직임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특히 무릎을 펼 때는 조금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굽힐 때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과도하게 바깥쪽으로 틀어진 경우, 이럴 때에는 부정정렬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정렬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 대퇴활차부에서 홈이 그루브가 얕게 생겨 있는 경우에도 불안정하게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깥쪽에 조직이 타이트해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정정렬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뭐 선천적으로 슬개골의 위치가 조금 정상보다 높다거나 낮다거나 이럴 때에도 부정정렬이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면 바깥쪽 아무래도 굽혔다 폈다 할 때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 한쪽으로 과하게 압박이 실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무릎 안에서의 뭔가 구조물이 망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움직임이나 압박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뭔가의 기능상의 문제일 것 같다, 앞무릎 통증이라 함은,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스카타이라고 무릎 재활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UC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분인데, 앞무릎 통증하고 구조적 이상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무릎 통증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상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무릎의 기능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역기를 맨날 드는 사람은 한 10kg 정도 10번 들어도 끄떡 없는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은 10kg가 아니고 5kg로 들어야지 안전한 사람이 있고, 이러한 구역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앞무릎 통증의 원인도 뭔가 무릎의 기능 한도가 낮아지면서 자극에 노출이 됐을 때 통증에 더 예민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릎 기능의 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뭐 균형 감각이라든지 정렬을 맞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좋은 쪽으로 향상시키는 게 무릎 기능의 한도를 높이는 거다. 예를 들면 뭐 특전사랑 나이 든 할아버지랑,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역기 100kg 10번 들어도 끄떡이 없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기능 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0번 드는 수 있는 무게가 한 5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기능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능 한도를 이렇게 과하게 본인의 기능 한도를 초과하다 보면 이런 부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한도를 초과하는 이렇게 과한 이제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이럴 때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성에서 앞무릎 통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보다 골반이 더 넓게 펴져 있고, 골반이 넓은 상태에서 다리를 서게 되면 휴앵글이라고 하는데 뭔가 X자 다리로 꺾이는 그런 각도가 더 커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힘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골반이 작고 그냥 내려오는 남성보다는. 그러면 여자의 신체 구조상 앞무릎 통증에 더 흔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또 하나는 하이힐 같은 거 많이 신다 보면 앞무릎 쪽으로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면 또 앞무릎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이어트가 문제인데, 다이어트를 근력 운동을 안 하고 안 먹는 걸로 해서 빼게 되면은 살이 빠질 때
단백질이 더 먼저 빠지게 되죠. 그럼 근육량이 더 확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근력에서 못 받쳐주니까 당연히 앞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근육의 균형 차이인데, 대퇴사두근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측 광근이라고, 여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깥쪽이 좀 타이트하죠. 장경인대도 내려오고, 또 엉덩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장경인대 쪽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든요. 그 라테랄 쪽 바깥쪽에서 타이트한 구조상에서 내층 광근이 잘 버텨줘야지 슬개골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약해져 버리면 바깥쪽으로 계속 빠져버리는 이런 힘을 받는다 이거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측 광근이 약해지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압박을 주니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생역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본 거예요. 앞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보행 시에 뭔가 바깥쪽으로 더 기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압박을 더 많이 받더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 본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라테랄 IT 밴드 쪽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바깥쪽으로 더 당기는 힘도 작용하고, 또 하나는 글루티우스 막시무스랑 메디우스 대둔근이랑 중둔근이 약해지게 되면 그 기능상의 근육들의 기능이 엉덩이 관절 쪽에서 에비덕스 벌려주고 젖혀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으로 좀 틀어주는 역할이 더 강한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게 약해지면 뭔가 대퇴골 안쪽에서 고관절이 안쪽으로 들고 이렇게 약간 내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무릎에 정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기능상으로의 부정렬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리의 정렬이 이상한 게 아니, 뼈대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근육의 약화,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퇴가 내회전으로 돌고 기능상으로 이런 부정렬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티비아 쪽에서도 경골 쪽에서 안쪽으로 돈다든지 이런 걸로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더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선 앞무릎 통증 있는 여성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은 엉덩이 근육이 약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반드시 파악을 해 봐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은 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된 걸로 인해서 이런 기능상의 부정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 쪽에도 영향을 미쳐요. 앞무릎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데 발도 영향을 미친다. 뭐 평발이 있거나 하면 티비아가 경골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좀 받치고 하니까 그게 위에 무릎까지 전달이 되면서 슬개골이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힘을 받게 만든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뼈대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적인 슬개 대퇴 관절의 부정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이나믹하게 나타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까?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무릎 통증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이게 처음에 이 정도 때리는 강도에서는 통증으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자극을 계속 맞다 보면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런 자극이 통증으로 느껴진다 이거죠. 그게 통증의 역치가 매우 낮아져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안 좋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다 보면 만성 통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치료의 계획을 삼아야 되는데, 우선은 통증을 조절을 해줘야겠죠. 통증 조절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원인 다이나믹 발구스라고 기능적인 으로 부정 정렬이 나타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운동이랑 뭐 평발이 있다면 뭐 깔창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말 트래킹은 이제 너무 과하게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걸 말하는데, 이게 정 운동할 때 안 잡히면 테이핑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정작 이런 걸 하더라도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 조절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통증이라면 통증이 만성화됐다 이거죠. 자꾸 예민한 자극이 머리 쪽으로 전달이 되다 보면 통증의 역치가 낮아진다 이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정상인 때는 이 정도는 올라야지 통증으로 느껴지는데, 이 정도의 자극에서도 통증이 느껴진다, 역치가 확 낮아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들은 이러한 통증의 역치를 다시 높여주는 치료예요. 심지어는 우울증 약까지 저용량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만성 통증, 앞무릎 통증이 있는 특히 여성분들에서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테이핑이나 보조기. 임상적으로는 아직까지 근거는 부족한데,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바깥쪽으로 계속 뭔가 쏠리다 보면, 과하게 쏠리다 보면 한 곳에서 과하게 접촉되면서 스트레스 받는, 압박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깥쪽으로 쏠리는 걸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접촉면을 넓혀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단순 보조기가 아니고 다이나믹 보조기라고 해서 뭔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이 뚜껑뼈에 바깥쪽 빠짐 현상을 방지해주는 이런 보조기들도 있어요. 근데 1년 이상의 장기적 효과는 아직 없고, 이제 초기에 운동을 할 때 뭔가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근력이 키워지기 전까지 보조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볼 수는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직까지 뭐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진 않는데,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에 그 영상의학과에 혈관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어깨 쪽에 먼저 해보셨어요. 어깨 쪽이나 이런 데도 만성 통증, 예민한 통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뭔가 관절 주변에 예민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혈관이랑 신경이 자라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도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혈관 색전술, 그러니까 말초 혈관, 예민한 불필요한 혈관을 차단시켜주면 그 주변에 예민한 신경을 살리는 혈관들이 없어지니까 뭔가 원인 모를 통증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릎의 앞무릎 통증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저도 MRI 찍어보고 뭐 여러 다른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 뭐 운동했는데, 운동은 너무 아파서 못하겠고, 근데 이 통증이 6개월 지났는데 뭐 다른 병원에서는 해결 안 된다고 하고 오면, 가끔 그런 환자에 국한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무릎 통증이 되게 애매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치료도 조금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논문들을 보거나 어떤 걸 봐도, 교과서를 봐도 궁극적으로 치료에서 제일 핵심은 운동이에요. 요즘은 뭐 EIM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동은 약이라고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첫째는 심리적으로 너무 만성 통증에 찌들려 있는 예민해진 그런 것을 심리적인 안정을 시켜주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이런 식으로 평가화해서 우선은 이제 공포 회피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리적인 회복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지 재활 치료라고 두려움과 통증에 대한 다양한 심리 반응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지요법을 써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운동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인지 재활 치료라고 해서 이런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도 나눠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무릎 기능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한도에서는 아까 본인 무릎이나 이런 데서 기능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적은 거고, 뭔가 운동을 해서 이런 영역을 넓혀 놓으면 프리퀀시랑 로드에 대한 그런 한도가 다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 영역을 넓혀주는 게 재활이다, 운동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앞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부터 알아야겠죠. 왜냐면 안 좋은 자세를 우선은 피해야지 앞무릎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걷기 정도 할 때는 한 두세 배 걸린다고 해요. 앞무릎 쪽으로 압박이. 계단 오르내리기 할 때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걸리고, 스쿼트 같은 거 할 때는, 이거는 스쿼트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쪼그리는 자세를 미국 교과서에는 스쿼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이 아니고 스쿼트, 안 좋은 쪼그리기 자세, 이런 거 하면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고, 뭐 점핑 같은 거 하면 20배 이상 올라가니까, 최대한 뭐 걷기나 계단 오르기는 운동 삼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근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너무 아픈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쪼그리가 앉기, 무릎 꿇고 양반다리 하는 건 절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점핑이나 이런 것도 초기에 통증이 있을 때는 당연히 피하는 게 맞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쪼그리게 되면 압박이, 슬개 대퇴 관절에 압박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딥 스쿼트라는 것은 운동을 할 때 딥 스쿼트가 아니죠.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과하게 빠져서 쪼그리고 앉는 그런 걸 말하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무릎 기능의, 본인의 무릎 기능 한도를 파악을 해서 우선은 낮은 강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운동을 시켜가고, 전신 신체 활동의 이런 반복을 통해서 뭔가 기능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약이 되는 운동일까? 어쨌든 이제 엉덩이 근육부터 시작해서 하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 치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운동이 제일 핵심인 거고, 또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키워지면 결국에는 슬개 대퇴 관절로 가는 안 좋은 압박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한테 무릎이 문제라고 무릎만 운동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힙하고 다 같이 동시에 키워야 되는 거고, 근력 운동뿐만 아니고 스트레칭 운동을 균형 있게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약간 익센트릭하게 신장성 수축 운동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좋은 운동이라도 내 몸의 상태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증상은 비슷해도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했었잖아요. 나타나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안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어디 구조상에 뭔가 어디가 찢어지거나 깨져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다 나타나는 문제들도 다르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유연성 검사를 해보고, 이제 얼마나 뻣뻣한지 기능 수행 검사, 근력 검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햄스트링 얼마나 타이트해졌는지, 쿼드릭세스, 그다음에 솔레우스, 발목 쪽이랑 가스트로크네미어스랑 이런 데를 이제 다 유연성을 테스트를 해보고, 당연히 이제 유연성 악화가 있다,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 하면은 유연성 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먼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확실하게 더 강조를 시키고,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는 근력 운동을 강하게 못 나가니까 이제 낮은 수준의 대퇴사두근하고 고관절 강화 운동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 회복 프로그램은 뭐 IT 밴드 스트레칭, 특히 라테랄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걸 주로 강조를 하고 있죠. 하고 엉덩이 근육이 상대로 약해져 있으면 엉덩이를 젖혀주는 데 있어서 햄스트링이 너무 과하게 써지다 보니까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햄스트링도 스트레칭을 잘 해주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발목 쪽에 가스트로크네미어스 머슬 이런 쪽도 스트레칭을
잘 해주도록 그런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연성 프로그램을 해서 운동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기능 수행 검사,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정렬 사진이죠. 한 발로 딛고 섰을 때 이제 골반이 좌우 균형이 맞고 여기 엉덩이 특히 중둔근이 잘 받쳐줘야 되겠고 상체도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고 이런 식의 이제 다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너지면 자세가 나타나면 다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 이제 치료 전이랑 영상을 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치료 전이랑 후에 실제적인 환자인데요.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렸던 거를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주면 엉덩이 쪽 중둔근이 좀 키워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지에 기능적 부정 정렬이 있다 하면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이제 요즘 컨셉이 근신경 조절이잖아요. 뉴로머스쿨러 컨트롤 이런 쪽에 결국에 이제 우리 몸에 자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자극을 통해서 좋은 습관하고 근육의 균형을 찾아서 다시 기능적인 정렬을 맞춰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으로 지지하면서 이쪽으로 벽을 밀면서 엉덩이 쪽 근육을 운동을 시키면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한 하체로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하고 고유 수용 감각 프로프리오 세션이랑 뉴로머스쿨 컨트롤은 결국엔 이제 예기치 못한 자세 동작이나 환경에서도 운동을 할 때 다리가 무너지는 축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좀 강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이런 식의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하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자세가 제일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전방 십자인대나 이런 것도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자세가 전방 십자인대가 잘 끊어지는 자세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결국에는 다리가 X자 축으로 무너지면서 앞무릎 통증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방 십자인대를 잘 파열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교정을 해서 다리가 일자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이소카이네틱 머슬 스트렝스닝 테스트를 해갖고 특히 이제 대퇴사두근하고 햄스트링 쪽 얼마나 잘 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근력 약화나 불균형이 있다, 좌우 불균형이 있다 하면 근력 약화에서는 특히 대퇴사두근하고 고관절 쪽에서도 이제 에비덕션, 힙 에비덕터나 이런 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제 힙 운동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외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중둔근 운동 이런 거 많이.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도 이 정도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브릿지 동작 이용해서 샌딩 걸어주고 하체 운동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앞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크게 보자 이거죠. 하나의 여기 앞무릎의 포커스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바뀌어 있는데. 미니죠.
아까 BM이나 머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줘야지. 네. 대퇴 사두근은 힙 이스터 로테이션 하고 한 번 더 또한 그리고 운동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안무르 통증이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신장성, 익센트릭 수축 운동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대퇴사두근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힘을 계속 키워줄 수 있게 하면 결국에는 관절의 충격 흡수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슬개 대퇴 관절로 가는 부하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통증도 좋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할 때도 이제 이게 무릎을 굽힐 때 파텔러 피모라에 걸리는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굽히는 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킬 때는 그냥 미니 하프 스쿼트 정도만 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금 딥 스쿼트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CKC랑 OKC랑 다른데, OKC는 오히려 반대예요. CKC랑 초기 얼리 플렉션 때가 더 슬개 대퇴 관절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고, 30도에서 90도, 90도에서 30도까지의 OKC는 비교적 안전해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완전히 쭉 가지 말라고 하죠. 한 90도에서 30도까지만 가라고 하는 거고, 한 번에 무릎 아픈 상태에서 그냥 0도까지 풀 익스텐션으로 레그 익스텐션을 해버리면 과하게 압박이 걸리면서 통증 엄청 아파하고 운동을 안 하게 되죠. 가뜩이나 아픈데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운동하다가 이런 과민한 통증을 느껴버리면 운동을 회피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하는 각도도 잘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1단계에서는 이제 만성 통증에 노출된 분들이 많으니까 심리적인 지지, 그리고 2단계에서는 우선은 유연성 확보, 이제 낮은 강도의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 3단계로 좀 넘어가면 펑셔널하게 하지의 뉴로머스쿨러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4단계 이제 넘어가서는 이제 강하게 근육이 받쳐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통증 없이 일상생활 스포츠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건 원인이 어쨌든 간에 뭔가 기능을 회복을 해서 무릎의 기능 한도를 최대한 넓혀 늘려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나 됐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한 5분만 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네? 5분만 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네. 네. 그럼 5분만 좀 쉬었다가. 되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차별로는 뭐 정의, 진단, 치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흔히 파텔라 텐디노패시라고 슬개 건 병증이라고 부를 때, 통증의 위치는 주로 병의 발생은 슬개골의 하방에서, 슬개건 부착부에서도 근위부가 있고 원위부가 있는데, 주로는 슬개골 밑에 부착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점프 착지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 스포츠에서 발생을 해서 뭐 점퍼슨이라고도 예전에는 부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배구라든지 농구 이런 거에서도 많이 하고, 뭐 축구처럼 익스텐서 메커니즘에 계속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그런 운동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축구보다는 그래도 점핑 동작을 많이 요하는 스포츠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위험 요인들이 있겠죠. 다리 길이 차이가 있거나 평발이거나 대퇴 사두 근력이 약화가 있거나, 아까의 원인처럼
유연성 부족, 다양한 원인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 뭐 체중이 많이 나가면 뭔가 무릎 쪽에 스트레스가 힘줄에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병의 명칭을 있어서 제가 슬개건병증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엄밀히 따지면 슬개건염이라고 할 때 의학용어긴 한데 이런 ITIS가 붙거든요. 이런 염증이 붙을 때는 주로 우리가 진짜 염증을 봤을 때 뻘겋게 달아오르거나 화끈거리고 부어오르는 이런 염증,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용어를 텐디나이티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슬개건염이 있는 환자를 봤을 때 슬개건염이 발생한 데서 뭐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화끈거리거나 붓거나 이런 걸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증, 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뭔가 다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긴 한데 텐디노시스라고요. 텐디노패시라고도 부르고, 엄밀히 따지면 텐디나이티스보다는 텐디노패시 이런 쪽으로 병을 부르는 것이 더 맞겠다 이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화끈거리고 빨갛게 달아오르고 붓고 아리고 이런 염증은 아니라 이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텐디노시스라고 할 때 병은 뭔가 퇴행성 변화예요. 섬유의 콜라겐, 배열이나 이런 게 헝클어지면 퇴행성으로 오는 거죠. 이런 것을 텐디노시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텐디나이티스, 이게 좀 역사적이긴 한데 1990년대 이전에는 건염은 염증이다 해서 다 텐디나이티스로 불렀어요. 이런 화끈거린다. 그래서 치료도 뭔가 진통 소염제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걸 썼던 게 개념을 텐디나이티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고, 90년대 들어와서 다시 조직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급성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뭔가의 크로닉한 텐디노패시, 건병증에 가깝다. 콜라겐 배열이 흐트러지고 얇아지고 뭔가 파열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염증 일으키는 세포들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다시 텐디나이티스 개념보다는 텐디노시스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플라메이션, 염증 세포가 없는 디제너레이션에 가깝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식의 용어가 텐디나이티스보다는 그래서 요즘은 텐디노패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슬개건염보다는 슬개건병증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 건병증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은 계속 반복적인 손상, 아니면 혈류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거나 뭔가 자기 회복이 되는 그런 수복 과정에 있어서의 힐링 메커니즘이 실패를 하면 결국 퇴행성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디제너레이션 쪽으로. 뭔가 이런 모델 쪽에 더 가깝다. 염증 세포에 의해서 막 불타고 화끈거리는 염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병을 요인을 따질 때 익스트린직, 외인적인 요인이냐 내적인 요인이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익스트린직 팩터라고 쉽게 생각하면 뭔가 반복적인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짐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 이게 가장 흔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환자 개인의 내적인 요소로는 계속 나오는 부정열이라든지 슬개골에 그 슬개골의 위치가 남들보다 높다거나 아니면 뭔가 락스티가 있다거나 조직이 느슨하다거나 근육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잘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익스트린직이건 인트린직이건 외재적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디제너레이션이 프로그레션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디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포가 깨질 때 그것을 재생시키는 속도가 빠르면 재생이 잘 되는 쪽으로 가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깨지는 속도가 재생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그거는 결국 퇴행성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다시 이런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건염은 그래도 염증인 것 같다. 텐디노패시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별 효과적이지가 않았다. 진짜 인플라메이션이 없을까? 가능한 이런 치료법들이 너무 간과됐던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도 그렇고 슬개 건염도 나타나는 원인이나 이런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그만큼 어려운 거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어느 하나 지금 딱 하나 뭔가 좋다고 하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치료법들에 대해서 다시 뭔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진통제를 쓰거나 이런 쪽에 뭔가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쿡이라는 의학자가 있는데 건병증에 대해서 엄청 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 이분 이름을 검색을 해서 이런 건병증이 일어나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조금 뭔가 그럴듯해요.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그러니까 정상 조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얘기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받은 거에 대해서 재생이 되는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게 너무 과하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그 속도가 빠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복구 불가능한 그런 티슈로 가버린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재활의 포커스를 이런 식으로 정상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에 빠진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서 과하게 오버로딩이 될 때 여기에 기능 한도를 늘려라 이거죠. 여기를 아무리 치료하려고 애써봤자 여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 아직 디제너레이션으로 가지 않은 그런 부분은 뭔가 재활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좀 늘려놓는 거죠. 도넛 이론이라고 해서 병변이 있는 것에 치중을 하지 말고 여기 정상으로 남아있는, 아직은 이제 얼마든지 키워질 수 있는 정상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갖고 도넛의 테두리를 더 넓혀줘라. 이것이 결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상받은 조직보다는 남아있는 정상 조직이 오버로딩에 잘 견딜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재활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단을 보면 아까도 나왔었지만 앞무릎 통증들, PFPS라고 아까 파텔로피모럴 페인 신드롬도 있었고, 펠페드 신드롬, 뭐 연골판이나 연골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감별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흔히 그냥 이거는 쉽게 진단이 돼요. 눌러서 아프면 통증이 있는 거고, 근데 무릎을 좀 굽혀서 같은 부위를 눌러 봤을 때 통증이 없어져요. 뭔가 위치가 변해 있거나. 그래서 이 부분에 염증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디클라인 스쿼트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익센트릭 수축 운동하고 비슷한 자세긴 한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쭉 대퇴사두근 쪽에 자극이 되면서 이 슬개건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니까 이럴 때 통증을 일부러 유발시켜보는 테스트가 되겠고, 당연히 통증이 있으니까 허벅지 두께도 두꺼워졌을 거고,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슬개건 병증, 앞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요인도 있으니까 이런 유연성도 검사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뭐 외래 병원에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영상학적 검사들로는 초음파가 있어요. 이게 관절 안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구조물이 아니고 관절 바깥에 피부 밑에서 바로 만져지는 힘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초음파로 보면 힘줄 염증이 있을 때 뭔가 힘줄이 두꺼워 보이고 물차 보이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피지컬 손으로 눌러보거나 유발 검사를 해서 의심이 되면 초음파를 해서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운동 선수들 같이 너무 만성화돼 있고 너무 아파하는 경우에는 MRI까지 찍어 봅니다. 왜냐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는 이런 검은 선으로 얇게 나타나야 되는 힘줄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되어 있을 때 이게 6개월 이상 이 상태로 간다 하면은 운동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MRI까지도 찍어볼 수가 있다, 이런 거고.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건 뭐 하나 딱 그걸로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안무릎 통증 증후군하고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접근을 하는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약물하고 운동을 하다 안 됐을 때 만성으로 넘어간 힘줄 염증에 대해서는 체외 충격파를 써보기도 합니다. 체외 충격파는 뭐 강한 충격을 외부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민한 신경이 조금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이러한 강한 충격의 자극에 의해서 뭔가 조직을 일부러 깨트려서 좋은 염증을 일으키면서 퇴화된 조직이 없애주는 효과뿐만 아니고 새로운 조직으로 차오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뭐 너무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 석회질 같은 것도 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외 충격파에 의해서 이런 석회질도 깨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ESWT 체외 충격파의 뭐 확실한 기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주로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이건 뭐 체외 충격파에 쏘는 타입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해서 강하게 그냥 바깥에서 단순히 충격만 주는 게 아니고 세포 단계까지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뭔가 조직이 재생이 되는 데 있어서의 자극을 시켜준다. 텐디노패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디제너레이션 된 티슈를 어쨌든 깨 부셔갖고 최대한 없애주고 새로운 티슈로, 건강한 티슈로 차오르게끔 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연구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치료들, 뭐 주사 치료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결과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ESWT도 너무 늦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완전 디제너레이션 된 것보다는 이제 회복 가능한 단계에 있는 이런 단계에서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PRP라고 해서 요즘 테니스 엘보라고 아시겠지만 이 힘줄 염증이거든요. 여기도 과사용으로 인해서 오는데 식약처에서는 아직은 테니스 엘보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PRP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피를 뽑으면 피 안에는 적혈구도 있고 뭐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혈소판 안에 성장인자들이 많이 쌓고 있고 안에 과립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을 조금 더 추출해보자 하려고 자기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놓으면 밑에는 피가 가라앉고 이런 중간에 혈소판 층이 생겨요. 이 부분만 따다가 염증 있는 부분에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소판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로스 팩터라든지 치유에 도움을 주는 이런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FDA 승인까지 받고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세계 건병증이 있을 때 PRP를 많이 하긴 했는데 뭔가 비급여 치료이다 보니까 남발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연구들이 다 탈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올해 와서야 여기 테니스 엘보만 이제 인정을 해준 거고, 이제 히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해서 HA 주사라고, 연골 주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슬개건 병증 환자에서 히알루로닉 애시드를 주사하지는 않아 봤어요. 저도 해봤자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운동 치료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요즘 DNA 주사라고 증식 치료라고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들어보셨을 텐데, PDRN이라고 해서 DNA 주사라고 불리는 거는 주로 연어나 송어 정액에서 추출한 DNA 농축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DNA니까 세포 재생이나 이런데 당연히 재생이 잘 되겠다, 치유가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효과는 다양하죠. 말초 혈류 개선, 항염증. 그래서 아직까지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는 피부 이식으로 인한 상처 치료 및 조직 수복, 여기에 대해서만 식약처에 유일하게 허가가 되어 있고, 나머지 뭐 힘줄 염증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은 비급여로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뭐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돼 있거나 그런 치료는 아니라 이거죠. 그다음에 증식 치료도 저는 잘 안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PDRN의 다양한 이런 효과들은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펀메드 논문, 의학 논문 검색에도 찾아보면 PDRN을 아직 텐던에 쓴 그런 연구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DNA 주사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초 혈류를 개선시켜서 운두 힐링을, 그러니까 조직의 치유를 시켜주는 그런 주사도 있는데 이것도 잘 안 쓰는 거니까 넘어갈 거고, 근데 전통적인 증식 치료는 이런 DNA 주사 치료가 아니고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삼투압의 원리로 인해서 세포를 일부러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디노패시의 주된 기전이 디제너레이션, 퇴행성된 조직이니까 그 퇴행성된 조직을 깨트려서 새로운 조직으로 찰 수 있게끔 좋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고농도 포도당을 주입해 주면 고농도 포도당 삼투압의 원리에서 세포가 깨져 나가니까 그런 데서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차오른다, 이런 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증식 치료는 원래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던 거였고, DNA 주사 치료는 이거랑은 조금 원리가 다른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직까지 증식 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디에서는 뭐 매주마다 10번 이상 맞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직 정립된 프로토콜이 없어요. 그만큼 입증된 뭔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10번, 20번 맞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사를. 그래서 저는 하더라도 한 3, 4회 정도 시행해 볼 것을 권유를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안무릎 통증 증후군도 그랬고 슬개건 병증에서도 그렇고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익센트릭 엑서사이즈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익센트릭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콜라겐 합성 증진, 이렇게 신생혈관을 사로 차오르는 민감한 혈관들을 감소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논문들, 이렇게 슬개건 병증에 대한 최신 트렌드에 대한 여러 정리를 해놓은 문헌들을 찾아봐도 결론은 익센트릭 엑서사이즈가 제일 여태까지 입증된 좋은 치료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직까지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나 뭐 증식 치료나 이런 거는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거는 익센트릭 엑서사이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기 치료의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초기부터 시행을 해야지 치료 시기를 늦추지 않고 치료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984년
텐디나이티스 뭐 원인과 치료 이런 거에서도 익센트릭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 이거죠. 이렇게 오래전에도. 그다음에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 있을 때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디클라인 스쿼트 자세 이런 식으로 대퇴사두근을 익센트릭하게 늘려주면서 수축시키는 운동이 근지구력이나 이런 걸 늘리는데도 더 좋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치료들을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였던 영상인데 이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무릎 통증이 있을 때 CKC 각도 너무 초기에는 너무 굽히는 건 피하고, 단지 OKC는 얼리 플렉션 때 더 안 좋으니까 90도에서 30도만 레그 익스텐전 할 때 싱하고, 그건 뭐 같은 얘기라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저항성 운동을 해서 다른 의료기관의 프로토콜이긴 한데, 이제 근육이 처음에 자극이 안 되는 아이소메트릭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서 아이소토닉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넛 이론. 망가진 부분보다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의 기능을 한도를 키우려고 하면 에너지 스토리지의 엑서사이즈, 오버로딩에 견딜 수 있는 파워를 만들게끔 그런 운동을 해서 남아있는 힘줄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도록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는 점진적인 강도를 가지면서 운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컨셉이 그래서 로드 매니지먼트 리해빌리테이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인 부분에 로드를 어느 정도 에너지를 잘, 충격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이소메트릭, 그냥 길이 변화 없이 수축 이완하는 운동이 되겠고, 아시다시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약간 강도를 저항성의 아이소토닉을 시행하는 거고, 다음과 같이 뭔가 이제 파워풀한 에너지를 내면서 이제 에너지를 조금 더 키우는 파워, 점핑, 액셀레이션, 디셀러레이션 이런 거, 커팅 동작 이런 것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제 금 파워를 올리는 거죠. 파워를 올리다 보면 힘줄에서 버텨주는 그런 로딩에 견디는 힘이 커질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뭔가 자기 몸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민첩성 운동도 하는 거고, 이런 기능적으로 쭉쭉 단계를 뭔가 올려서 운동을, 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부가적이긴 한데요. 그냥 여성분들 특히 앞무릎 통증 있거나 슬개건, 힘줄염까지 앞무릎 통증 있으면 주로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엉덩이 근육도 빠져 있고 허벅지 힘도 빠져 있고, 그러다 보면 슬개건 쪽에 어쨌든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힘줄 염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정기적인 자극을 줘서 수축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EMS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 뭐 좋다는 연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EMS를 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건국대병원 센터에서도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처음에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채우고 저런 식으로 운동을 좀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건국대병원 예전에 연구해서 개발 장비할 때 뭐 하여튼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러드 플로우 리스트릭션 세라피라고 해서, 이거는 뭐 공기 지혈대가 있잖아요. 그 일종의 단기적인 허혈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부러 허혈 상태를 만들어서 근육 쪽으로 가는 피를 안 통하게 해서 산소 결핍이 된 상태가 되면 이런 무산소성 대사 과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근육을 조금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EMS뿐만 아니고 요즘에 공기 지혈대를 압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이런 거. 이거는 명지병원에서 받았던 자료인데 명지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해봤는데도 증상의 개선이 없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무작정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데 3개월에서 6개월, 특히 슬개건 염증이 있는 젊은 운동선수들도 꽤 빈도가 높아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어쨌든 운동으로 빨리 복귀를 시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치료 해보고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이런 걸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너무 늦지 않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로는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여기 힘줄 부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을 뼈를 좀 갈아내면 이런 데서 뼈에서 이런 식으로 피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 뭔가 피 안에는 줄기세포나 이런 게 좀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염증기 있는 조직을 좀 가라앉혀주고 재생도 좀 시켜줄 수 있고, 여기 염증 있는 부분을 관절경 수술할 때 확 갈지는 않는데 조금 다듬어주고 뼈를 주로 갈아서 여기 부착부에서 치유가 다시 새로운 조직, 건강한 조직으로 차오를 수 있게 이런 수술적 치료도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슬개건 병증이 있을 때 프로토콜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치료가 딱 좋은 건 아니고 뭔가 3개월 이상 만성으로 넘어갈 때에는 다각적인 멀티모달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 제일 근간은 익센트릭 엑서사이즈가 되는 것이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통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진통 소염제를 같이 먹게 하면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도 통증 조절이 잘 안 되고 뭔가 통증 때문에 오히려 운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외 충격파를 부가적으로 해서 급성기 통증, 만성으로 돼서 너무 아파하는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고, 정 안 되면은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돼요. 힘줄 염증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힘줄을 오히려 녹이는 거거든요. 저런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텐디나이티스가 아니고 화끈거리는 빨갛게 달아오르는 부어오르는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효과는 없어요. 텐디노패시에서 디제너레이션 빠져있는 데다가 스테로이드를 넣어버리면 힘줄이 그냥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안 쓰고, 저는 그래서 그래도 비급여 치료긴 한데 정 안 될 때는 PDRN 주사까지 병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각적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종합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된다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7시 반, 1시간 반 좀 안 되게 했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몇 개 받아볼게요. 예. 뭐 무슨 뭐 침묵의 시간도 아니고. 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질문들 없으세요? 나는 평소에 질문할 거 엄청 많은데. 그런. 네. 그거 대답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자 다리를 엄밀하게 진짜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그건 엑스레이밖에 없거든요. 예, 다리를 전장을 찍어서 보는 걸로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다리가 이제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딱 일직선으로 잘 내려오거든요. 근데 약간 O자로 휘어져 있으면 무릎 중심의 안쪽으로 지나가고, X자 다리 같은 경우는 고관절에서 떨어지는 무게 중심이 무릎 중심에서 바깥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X자 다리가 되면. 근데 그건 엑스레이를 찍어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평상시에 그 X자 다리로 제가 아까 무너진다 이런 거는 고관절이나 허벅짐이 약해졌을 때, 그러니까 버티는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X자 다리가 육안적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는 이상에는 겉으로 평가를 해서 X자 다리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이런 것은 볼까요? 어차피 X다리가 이제 구조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보통 이제 토션이 들어가서 로테이션이 되는 예. 케이스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IR 되고 ER 되고 예. 해서 그런 파텔라의 이제 정면 부위에 대한 이 토션 정도를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능적으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적 부정렬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거를 보는 게 부정렬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 뼈대 자체가 X 다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구조적인 상태에서의 예. X다리는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 네. 가능성이 있다. 예. 엑스레이가 발목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이제 이 앵클 각도가 있거든요. 앵클에서부터 틀어지면 그거는 이제 트레이닝은 어려워요. 또 오다리 엑스레이를 보고 고칠 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는 엑스레이 사진 스캐너그램이라는 사진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엑스레이 무조건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트레이닝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트레이닝을 안 하면 그게 구조적 플러스 기능적인 이 얼라이먼트의 부정률이 더 심해질 거니까 방어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뭐 고칠 수 있다 못 고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상의학적 검사에 대한 판단을 해서 각도를 재가지고 그거를 보거든요. 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포션 정도 보고 그거를 좀 많이 틀어져 있으면 그거를 운동 트레이닝 방향을 100%를 맞춰주면 되니까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희가 진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X다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할 때는 저는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다리가 X자 다리로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X자 다리다라고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예. 그게 말 한끗 차이인데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당신 X자 다리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지 X자 다리다 라는 건 아니니까 절대. 그렇죠? 근데 다 결제시키려고 다 이렇게 겁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사기꾼이지 그건. 사기꾼이지. 멀쩡한 사람 다 환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질문을 운동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분들도 많이 질문하는 내용일 텐데,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구 하면서 뚜두두. 예. 뭐라 그러지? 핑거 스냅핑처럼 네.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 이제 무릎에서 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스쿼트 할 때 소리가 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을 한번 명쾌하게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아까 관절을 보셨잖아요. 앞무릎 관절이, 이게 특이하게도 앞무릎은 근육이 포함된 관절이에요. 근육 안에 뚜껑뼈가 있거든요. 그럼
근육이나 이런 게 약해지면 뚜껑뼈 자체가 슬개 대퇴 관절에서 엄청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 때 과도하게 흔들린다거나 오히려 과도하게 압박받는 부분이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연골연화증이라고 설명은 드렸었지만 연골 표면이 뭔가 너플너플 되면서 닳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 뚝뚝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뭔가 소리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계단 오르낼 때도 뚝뚝 걸리거나 뭔가 소리가 난다,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세요. 대부분은 다 이제 근력이 약화로 인해서 연골연화증, 조직에 병리적으로 조금 변화가 와 있는 경우, 그럴 때 더 잘 생기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슬개 대퇴 관절 자체는 그만큼 근육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대퇴 사두근부터 파탈라 텐던까지 이어지는 그 한 라인에 있어서의 중간에 뚜껑뼈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이나 이런 불균형 이런 데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근육의 약화로 인한 이 연골연화증으로 연골이 속 안에서 긁혀지는. 그러니까 뚝뚝 걸리거나 아니면 연골연화증 아니더라도 여기가 못 잡아주면 이게 정상적으로도 들락달락 거리는데 그게 과도하게 순간적으로 못 잡혀서 뚝 걸리는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게 제일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통증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되면 뭔가 어찌 됐건 거기에 스트레스가 계속 부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관절 뻣뻣한 데가 없는지 유연성이라든지 근력 약화된 부분 이런 거를 한 번은 체크를 해서 뭔가 문제인 거를 발견을 해야겠죠. 네. 저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문을 열었다 닫는데 끼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 근데 한 번 난다고 문제가 있어요? 없죠. 근데 끼 소리가 점점 자주 나고 계속 나면 결국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은 거예요. 한두 번 소리 가끔 나는 건 괜찮은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끼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뭔가 나사가 풀어진 거라든지 뭔가 근육의 건에 인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변화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당장은 괜찮은데 그게 지속되거나 통증이 동반되고 뭐 걸리는 느낌이 또 나고 하면 확실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었고요. 네. 팔자 트위팅이 안 좋아서 그 운동을 시키는데 사실 뇌측광근을 단독적으로 운동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힙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서 좀 더 중력이 그쪽 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바스투스나 테러리스가 너무 강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아무리 풀어도 인지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혹시 좀 효과적이었던 운동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타이트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타이트하고 안쪽이 아프죠. 네, 안쪽은 인지도 잘 안 되고 인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가장 흔한 원인 중에는 어찌 됐건 VMO가 약해져서 안쪽이랑 바깥쪽에 균형이 안 맞는 게 큰 요인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강한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여기서 장경인대가 쭉 뻗어 나오잖아요. 이 약한 만큼 여기서 힘을 못 써주니까 장경인대가 뻗어져 나오는 이제 텐서 파시아 라타라는 여기 이쪽에서 과하게 수축이 되고 항진이 돼서 바깥쪽이 타이트해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럴 때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엉덩이 근육이 약한지는 아닌지 살펴보고, 과하게 여기가 타이트한지 보고 IT 밴드나 이런 데도 충분히 다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대퇴 사두근 운동 중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VMO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자극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위주로 시키는 게. 운동 중에 좀 효과적이었던 게 네. 사람들 인지를 좀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리면요. 아까 터미널 엑서사이즈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거
이거를 마우스가 되는 건가요? 네, 마우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고. 아, 예, 여기였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터미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거, 네. 네, VM으로. Shift 탭. 네. 네. 요 맨 왼쪽에 그림이 조져야 돼. 터미널 엑서사이즈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터미널 엑서사이즈. 키워드예요. 이 이거 시스템 찾아보시면은 오토메이션하고 VM으로 특화된 강화 운동인데 이 프로토콜대로 여기 추가 발 각도도 보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공을 쪼아주면서 조져야 돼. 익스텐션 할 때 발 조금 바깥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로테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서 조금 자극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조금 본인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된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해도 되고요. 우선은 이제 작은 사이즈부터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느낌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고, 이거 이런 게 다 돼서 어느 정도 골반 정렬도 안 무너지고 하는 상태가 된다 하면은 이렇게 밴드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에서 버티는 힘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발 스쿼트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극시켜주는 낮은 강도부터 해갖고 뭔가 중심 잡아가면서 실질적으로 VMO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근력 운동을 시행한다. 터미널 엑서사이즈가 한 30도에서 이제 마지막 할 때 쓰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맨다리로 하면은 크게 무리를 못 느끼나요? 저항을 줘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 본 적이 있어서 그럴 때는 근데 차라리 좀 약을 먹어가면서 그 운동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 전기 치료를 같이 쓴다고도 말씀하셨었는데 예. 그러니까 전기 치료가 통증 완화시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축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EMS가 네. 저주파잖아요. 네. 그 저주파는 그 피로를 일으키지 그 근육을 실제로 또 강화시키지 못한다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중주파로 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주파 EMS를 하면 조금 더 근육층까지 도달이 돼서 더 효과적으로 자극시켜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파보다는 중주파 EMS로 근육, 네. 아무래도 근육이 인위적으로 뭔가 근육에 전기 자극을 신호를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신호를 가게끔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아직 의료기기 아닙니다. 예. 하나 사세요. 얼마 안 해요. EMS 포터블 장비의 파츠들은 얼마 안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어차피 이게 모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지 교육이거든요. 운동 학습인데 뭐 이 VMO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티스 엠네지아, 엉덩이 기억상실 증후군 관련해가지고 엉덩이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은 햄스트링을 과도하게 사용하니까 그런 햄스트링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 기능 해석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아마 여러 운동들을 다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VMO도 마찬가지로 터미널 엑서사이즈가 가장 좋은 게 사실 이 어덕터 강화를 시키면은 또 내전근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니까 VMO에 특화된 약간 0도에서 30도 정도의 익스텐션을 주는데
VMO의 이 근섬유 각도의 벡터 방향에 맞춰가지고 발을 좀 더 틀어줘가지고 이러한 약간 미세한 차이거든요. 발을 정면으로 하는 거하고 이해시켜가지고 하는 거하고 VMO 들어가는 인지가 달라요, 느낌이. 그거를 본인들이 한번 직접 느껴봐야 돼요. 대퇴사두근을 내가 지금 VMO 한번 컨트롤 해볼래. 내가 뭐 대퇴 직근만 컨트롤 해볼래. 이거를 내가 느껴보고 그거를 고객들에게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림만 봐서는 저거는 저대로 본인을 시켜야지 하면 절대 이게 안 될 거예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그 부위를 다쳐보면 그 부위에 대해서 스페셜이 돼요. 전 발목 많이 다쳤었거든요. 축구하다가 뭐 복합골절에다가 델토이드 리가먼트 막 나가고 막 뵌 적이 있어가지고 발목 트레이닝 열심히 잘할 자신 있어요. 그 어느 부위보다도 뭐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내가 경험한 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게 된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 패턴은 이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플러스 알파 이제 응용 창의 이거는 이제 각자의 트레이닝의 노하우 그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근력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회복을 그냥 바이오덱스에서 그냥 익스텐션처럼 뭐 플렉션에서 힘을 측정하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뉴런스트럴 근신경계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됐다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는 그러니까 그 근신경계 트레이닝의 그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순서들 같은 경우를 좀 정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게 간단한 기계 장비로는 체평형 검사라고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그런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하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뭐 쉽게 본인이 눈 감고 한 발로 해서 이제 지면에서 스쿼트 하면서 중심 얼마나 무너지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기계적으로 딱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체평형 검사는 뭐 아시잖아요. 흔들리면 얼마나 이제 수치화해서 흔들렸는지 이런 거를 수치할 수 있는 검사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가 테스트로 하면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전 트레이닝에서 말씀하신 이센트릭 트레이닝이 지금까지 효과가 좋다고 예. 논문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들었더니 UC 데이비스의 바 박사가 왜 나온 연구 같은 경우는 근육 컨트랙션 타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이 질쿡 그 박사님의 그 모너 디롬에서 보면 결국 멀쩡한 쪽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손상되는 커버가 있다고 거기서 보니까 옵티멀 로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는 좀 로딩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질쿡 박사님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최근 나온 연구까지는 뭐 파악은 잘 안 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제일 안정성이 입증돼 있고 효과적이고 그래도 익센트릭의 장점이 있잖아요. 늘려주면서 수축 운동을 해주면 그러니까 근육이 머슬 강도뿐만 아니고 근지구력 이런 뭔가 로딩에 걸렸을 때 거기서 버티는 힘이 조금 더 잘 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 제목 좀 알려주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봐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논문이라고 하는 게 그 논문의 근거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를 봐야지 또 그 논문이 무조건 맹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연구자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논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 가장 좋게 보는 걸 리뷰 논문을 보통 해서 그거를 이론적 근거로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 실험 연구들은 뭐 한두 개 정도 됐다고 해서 절대 가져가지 않고요. 특히나 사람 연구는 매우 위험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유의도도 사실 뭐 0.05보잖아요. 근데 인간 생명하고 관련된 건데 0.05 갖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뭐 100명 중에 5명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의 수준이 0.05면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뭐 0.0001 그렇게 설정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논문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강도 낮추게 하서라도 조금 통증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환자들 운동 시킬 때 페인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견디게끔 해줘야 되냐, 통증 정도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면 좋냐, 뭐 그런 연구들도 사실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 전투는 괜찮더라, 어느 정도는 아예 안 되더라,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노하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트레이닝을 좀 환자들 대상으로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 통증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기준에서는 안 올 수 있는 통증인데 통증에 너무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만 그런 파텔라 페모럴이나 뭐 이런 힘줄 쪽에 약간의 로딩이 가해지는 그 순간의 통증을 너무 민감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우선은 약을 좀 세게 쓰거든요. 항우울증 약까지 써서 뭐 페인에 대한 역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때 좀 같이 운동을 병행을 시키는 거죠. 예. IT밴드 자체로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예, 저는 스테로이드는 절대 주사 거의 안. 예. 차라리 저는 그런 통증 있으면 그냥 한 2, 3회 정도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서 풀어주는 식으로 하지, 스테로이드 주사는 저는 힘줄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스테로이드 많이 이제 인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무릎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발목도 그렇고 이리저리. 허리는 그래도 좀 아직 많이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진짜 염증이 진짜 염증이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플리카 신드롬이 네. 뭐 이제 허리로 따지면 NSLBT 같은 경우처럼 플리카 신드롬도 좀 약간 던지는 경우도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진짜 플리카 신드롬 저희 스태프 직원도 하나 플리카 신드롬 꼭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남발되는 진단명이긴 한데, 이게 병적인 추벽이랑 그냥 추벽이 나눠지는 걸 볼 때 하나가, 이제 병적 추벽 같은 경우는 진짜로 슬개대퇴 관절내로 감이 임핀지가 되면서 거기서 진짜로 연골을 손상을 시킬 만큼의 그런 병변이냐 이런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MRI 봐서 이게 관절 안에 진짜로 끼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인지, 실질적으로 계속 자극이 가해져 있는 경우에는 연골 밑에 뼈까지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부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병적인 변화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진짜 그게 통증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물리적 자극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근력 강화를 시키고 뭘 해도 개선이 안 된다, 이런 확신이 들 때는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거죠. 재거술을 하는 거죠. 네. 무릎 통증에서 다리 길이 좌우 차이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임상에서 보실 때 이제 어느 쪽이 더 통증이 많이 발현되는지, 긴 쪽이 짧은 쪽인지 궁금하고 그 이유도 왜 그런지 좀. 그게 긴 쪽에서 짧은 쪽이냐 긴 쪽이냐에서 더 많이 난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근육에 쓰는 거에서나 뭔가 근육의 불균형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의 통증이 오는 거지, 다리 길이가 어느 한쪽이 짧고 어느 한쪽이 긴데 뭐 긴 쪽에서 더 잘 나타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LLD가 있으면 긴 쪽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골반 변이가 생기니까 긴 쪽 다리에 허리 통증이 보통 많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런 유형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릎 회전도 그래요. X다리가 무조건 IR, ER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IR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정형화시켜서 공식처럼 외우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흔치 않은데 질문 다 끝나셨으면 또 없으시죠? 네. 뭐 있으세요? 사실 조금 언어적인 부분이나 좀 용어적인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아니신 분들도 있고 여기 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일산 트레이너 선생님이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뭐 소통이 문제가 없으신 선생님들도 있을 테고 한데 결론으로 가서 이쪽 레벨로 가면은 사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용어적인 부분은 다 똑같거든요. 간호사든 물리치료사든 뭐 트레이너든 뭐 MD 의사 선생님들이든 다 좀 더 그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직군에 있으면 좀 더 파내고 있는 건데 어차피 뭐 내가 병원에 갈 거 아니야, 내가 병원에서 일할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이쪽 분야 파트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의 역량을 우물한 개구리를 만드는 거예요. 학회 가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스포츠 학회만 가도 뭐 욕이 기본적으로 다 소통이 되고 가나다라 바바가 ABCD EFG니까 거기서 어떻게 또 단어를 이쁘게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논의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저는 원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1시간 정도 세미나 진행해 주시고 한 30분 정도 원래 돈 내고 진료 받으면 2분 안에 끝나요. 질문할 새가 없어. 근데 지금 엄청나게 우리 긴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료 받으려면 최소 뭐 오늘 예약해도 한 몇 달 뒤에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유명하신 교수님이시고 하는데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생각나서 질문 있으시다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취합을 좀 해놓고 있다가 그러고만 있을게요. 네, 그러고만 있을게요. 아무튼 오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이 상당히 길었네요. 아 그래요?